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경아카데미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 판매후 리스트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 카페에 학생들이 이게 시험 문제 유의적인 내용이냐 아니냐 궁금하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개정사항이 뭔지 또 수업 목적 여러분들이 이걸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개정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면요, 오랜만에 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이 좀 이상할 거예요. 제 얼굴에 이렇게 밴드를 세 군데를 붙였는데 그 이유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 구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면서 새벽 수영 다니면서 오전에 강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제가 아침에 수영하면서 수영장 회원분 한 분이 제 얼굴을 테러를 했어요. 아침 이렇게 여러분 수영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한쪽으로 오잖아요. 보통 수영장 레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 왼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쭉 줄줄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창피하지만 좀 자랑을 하자라면 제가 속해 있는 수영장에서 제가 상급반이거든요. 같은 시간대 상급반 제가 1번이에요.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영을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줄줄이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상급반의 가장 뒤에 계신 여자분 회원분께서 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분이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왼쪽으로 수영하시면서 역주행을 했어요. 앞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앞사람 좀 추월하려고 하다 역주행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제 얼굴을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가 세 군데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피부과 다니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를 좀 세 개를 붙였습니다. 조금 수업 들으시면서 거슬리더라도요, 조금 참아주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오리스 개정사항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 중 판매후 리스 관련 내용이 2023년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준세에서 규정이 미비했던 부분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리스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개정된 게 아니라요, 판매후 리스분만 개정이 됐거든요. 판매후 리스 계약 조건에 지수나 요율 이외 요인으로 인한 변동 지급에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수나 요율 이외로 인한 변동 지급액, 그러니까 판매후 리스 관련 거래가 변동 리스료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리고 그 변동 리스료가 뭐 인플레이션 지수, 요율 그런 거를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 조건부 리스료 여러분 아시죠? 매출액 비례로 리스료를 내겠다. 혹은 특정 사용 금액 기준으로 과다 사용하면 리스료를 내겠다. 그 사용 조건의 리스료를 성과 조건의 리스료를 지수나 요율 이외 요율로 인한 변동 지급액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 다시 두 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돼. 일단 판매후 리스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변동 리스료 조건이 지수나 요율 이외 요인으로 인한 변동 리스료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자, 2024년도부터 적용된 규정이고요. 2024년 1차 시험에 나온 테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2차를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2차를 좀 지역적으로 부분까지 챙기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제가 만들었고요. 준비하는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좀 글을 썼습니다. 요 자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제 카페에다가도 자료를 올릴 거고요. PDF로. 그 다음에 학원 공개 강의 쪽에다가도 제가 PDF로 잘 올릴 거니까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냐면 네모 1번 개정사항에 대한 정리다라고 돼 있죠. 제목부터 먼저 보세요. 개정 전의 규정, 그 다음에 개정 후의 규정.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되겠죠. 개정 후의 규정을요. 개정 전의 규정과 개정 후의 규정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개정 후의 규정이 개정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개정 후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개정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준서 문장까지 제가 한번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규정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의미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만든 사례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국제회계 기준서,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서에 판매후 리스트 추가 사례로 만든 사례예요. 그 사례를 이 수업 목적에 참 적합하게 제가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숫자는 한 개도 안 바꿨고요. 물음 순서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요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 정리 1번. 개정 전의 규정. 개정 전의 규정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내렸나요? 관련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이 미비했던 부분. 이게 개정이라는 게 기존 규정이 있고 바뀐 규정.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미비됐던 부분을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정 전의 규정은 없었고요. 개정 후의 규정.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개정 후의 규정. 제가 중요한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드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 판매후 리스예요. 판매후 리스에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수나 요율 이외로 인한 요인. 여기 사례 제가 뭐라 적어드렸죠?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 사용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변동 리스료. 성과 조건부 리스료예요.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인 경우엔 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하여 리스 부채를 계산한다. 자, 뭐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이 돼 있어야 돼? 어떤 부분? 성과 조건부 변동 리스료가 있죠. 변동 리스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황 세 가지가 있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용기간, 리스 기간에 변화가 없는 변동 리스료. 그게 있죠.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 지수나 요율로 인한 변동, 매수 선택권 아니자. 지수나 요율로 인한 변동, 그 다음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른 지급 예상액의 변동. 요거 두 가지는 사용기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할인율을 바꾸지 않고 리스 부채를 업데이트를 하죠. 또 두 가지가 또 있죠. 요건 사용기간에 변화가 있는 거. 뭐 연장 선택권 행사 여부에 대한 변동에 따른 리스료.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 행사 여부에 따른 변동 리스료. 요건 사용기간에 변화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시장 이자율로 리스 부채를 업데이트하죠. 하지만 세 번째 사항이 뭐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항. 그게 이거죠. 사용 조건부 혹은 성과 조건부로 리스를 내는 경우에는 리스 부채 업데이트 안 해. 그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그냥 손익 처리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 세 번째 케이스예요. 다시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수나 요율 이외의 요인 성과 조건부로 변동되는 리스료. 그럼 원래 이걸 리스 부채 업데이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따라 달라진 변동 리스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성과 조건부 변동 리스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뭐한다?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추정해서 어디 반영한다? 리스 부채로 반영한다. 이게 좀 바뀐 규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스 개시를 추정한 변동 리스료와 이게 성과 조건부 리스료를 회사가 개시를 추정을 했을 텐데 그게 중간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값과 추정치와 실제값이 다른 경우에는 리스 부채를 재계산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리스 부채 업데이트하지 않고요. 그냥 차이 금액은 뭐로 반영한다? 단기 순이익으로 반영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년 지급할 변동 리스를 추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과 조건부 리스를 매년 추정해야 되는 건데 추정하는 방법으로 판매후 리스 개시일에 측정된 리스 부채를 기준으로 하되 매년 균등한 변동 리스료 금액도 가능하다. 선택 규정 1이 있고 선택 규정 2가 있거든요. 추정한 변동 리스를 기준으로 분개하는 방식이 있고 추정한 변동 리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리스 부채. 그럼 그 리스 부채를 이용해서 균등 리스를 산정한 다음에 균등 변동 리스를 산정한 다음에 그거로 분개할 수도 있어요. 접근법 1이 있고 접근법 2가 있거든요.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국제회계 기준서에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느냐? 요게 추가됐어요. 개정으로 인해 크게 요 문단 102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만들어졌거든요. 딱 두 가지를 기존 리스 기준서에 추가로 가산 붙였습니다. 볼까요? 기준서 102A. 리스 개시 후에 후속 측정을 하는 경우 판매자 리스 이용자는 판매 후 리스 생기는 사용권 자산을 문단 29, 35를 판매 후 리스 생기는 리스 부채에 대해서는 문단 36과 46을 적용한다. 이거는 최초 인식이 아니라 판매 후 리스 개시일 이후에요. 판매 후 리스 개시일 이후에 사용권 자산 문단 29, 35가 뭐냐면 감가상각한다. 그리고 리스부채 문단 36, 46은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이고요. 뭐 요의자율법으로 이자 비용 처리한다.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문단 36과 46 리스부채를 산정을 하는데 적용할 때 후속 측정할 때 판매자 리스 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순위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지금 굵은 글씨 해드린 거. 이게 판매 후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개시일에 물건을 팔잖아. 리스 이용자가. 판매를 하면 계속 사용 비율이 있고 매각된 비율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사용 비율과 매각된 비율을 이용해서 매각된 비율만큼만 사용권 자산 관련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전한 자산 관련 손익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리스료, 변동 리스료 추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 매각된 손익이랄지 계속 인식 비율이랄지 그거를 뭐 하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판매 후 리스 개시일에 인식한 손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전된 권리에 대한 손익 그거를 다시 재측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나중에 리스 부채가 뭐 하더라도 달라지더라도 리스 부채 자체를 다시 한번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개정된 거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개정의 이유를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개정의 이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개시일에 리스 부채를 산정하는 경우 자, 리스 이용자가 리스 개시일에 리스 부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 리스 거래, 판매 후 리스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서 문단 27의 규정에 따라
지수나 요일 이외의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율은 리스 부채 측정할 때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왜요? 요거 다 기본 관계를 다 말씀드리는 건데 교재에도 있고요. 이러한 이 성과조건부 변동 리스율은 미래 행위에 따라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 더 사용하면 리스를 더 내기로 했다. 그러면 리스를 더 내기 싫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뭐 있죠?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실제 그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미리 인식하지 않거든. 그게 바로 뭐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조건부 리스율도 더 사용하면 더 내는 거지. 더 사용하기 전에 이걸 더 낼 거를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지수나 요율로 인한 변동 리스료, 그 다음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른 추가 리스료, 염가 매수 선택권 행사 여부에 따른 리스료, 연장 선택권 행사 여부에 따른 리스료. 이건 리스부채 최초 측정체도 반영하고 후속 측정체도 반영하거든. 하지만 성과 조건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리스부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더 지급 의무가 생겼을 때 그때 손익 실현한다. 그게 바로 이 문단 27의 규정이에요. 리스 개시일에 리스부채 측정체에 포함되는 리스료. 자, 개시일의 리스부채입니다. 리스 기간을 걸쳐 기초자산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 액증, 그달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리스부채 최초 측정은 첫 번째 뭐? 고정리스료. 이게 뭐예요? 정기료였을지 소유권 이전 약정가 해결할지. 그게 고정리스료고요. 요거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삼은 고객이 거죠?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도 고려가 되는 거고요. 양으로 4번 아까 이게 말씀드린 이게 뭐예요? 염가 매수 선택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양가 5번이 뭐예요? 연장 선택권 내지는 종료 선택권 행사 여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두 가지 지수요율, 잔존가치 보증. 이거는 리스부채 최초 측정에 반영하고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에도 할인율을 바꾸지 말고 업데이트. 양거로 4번, 5번은 역시 리스부채 최초 측정체에 반영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달라지면 할인율을 바꿔가지고 리스부채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안 나와? 리스부채 측정체에는 성과조건부 리스율은 리스부채 측정체에 안 나온다. 그게 일반적인 리스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케이. 그 다음 양가로 2번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지수나 요일 이외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적어드렸죠? 성과조건 리스료. 이런 것들은 리스부채 측정 시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 판매후 리스 개시일에 판매한 자산의 재거이익이 전부 인식되게 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매후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산을 팔고 그 자산을 다시 이용하기로 했는데 모든 리스료를 성과조건부 리스료로 납부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성과조건 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체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관련된 사용권 자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무슨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까? 단지 성과조건부 변동 리스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판매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모양새가 안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리스부채도 안 나오고 사용권 자산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판매한 자산의 처분 이게 100%다 나오게 되는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성과조건부 리스료로만 계약을 맺은 경우. 그래서 성과조건부 리스료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하여 리스부채로 한다? 계상한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일반 리스 이용 계약에서 리스부채는 성과조건부 리스료가 안 나오지만 하지만 판매후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성과조건부 리스료도 리스부채 산정할 때 뭐 한다? 고려한다. 부채 예정을 만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매후 리스 관련 문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판매단 리스 이용자가 행한 자산이 이전이 자산 판매로 회계 처리하게 하는 기업회 기준서 1115 수익 기준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처리한다. 판매후 리스 계약이 판매로 분류되는 경우 회계 처리 논리. 판매자, 리스 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된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 리스 생기는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 리스 이용자는 구매자, 리스 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된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자, 판매후 리스 계약 특징 아시죠? 원래 일반적 리스 이용 계약은 리스 부채랑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지만 판매후 리스 계약에서 사용권 자산은 리스 부채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리스 부채에 리스 부채로 잡히는 것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 이전한 자산 장부 금액의 비율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별표 1번 추가 설명을 했어. 예를 들면 여기 무슨 비율? 사용권 자산 인식되는 비율은 1과 2를 비교해서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리스에 대한 예상 지급액의 현재 가치.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분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거래일 현재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 부채를 분자에 올려놓고 총 공정 가치를 분모에 올려놓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 자산 매각으로 받은 그 금액 공정 가치만큼 대가를 받겠죠. 자산 매각하면 그거 중에 상대방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는 리스 부채 상당하는 건 그건 안 파는 거로 보는 거야. 왜? 돈 받은 거 중에 내가 상대방한테 그 돈만큼 다시 뭐 할 거니까 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인식 비율이 되는 거라고. 그럼 그 계속인식 비율만큼만 이전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뭐로 계정제 분류한다? 사용권 자산으로 계정제 분류하고 나머지는 무슨 손익이 되는 겁니까? 처분 손익이 되는 거죠. 먼저 뭘 알고 계셔야 돼? 판매우리스 관련 회계처를 알고 계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 부채를 기록하지 않게 되면 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안 나오기 때문에 매각의 100% 손익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실무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예외적 규정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과 조건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리스 부채 최초 측정세 뭐 한다? 반영한다. 어디에서만? 판매 후 리스 계약에서만. 자,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사례 25번 요거 풀어보시면서 한번 지금 제가 말로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년 초 리스 이용자 A회사는 리스 제공자인 B회사의 보유적인 장부금액 100만 의 건물을 판매례 공정가치 180에 현금 판매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A사는 B회사와 5년간 건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상대방 제공자한테 팔고 그거 몇 년간 다시 이용하기로 했다? 5년간 다시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년 지급되는 리스료는 지수나 요일 이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로만 구성된다. 뭐 무슨 말? 많이 사용하면 더 내겠다. 쓰는 것만큼 내겠다라는 변동 리스 계약 조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성과 조건부 계약이죠. 자, 그럼 원래 일반적인 리스라면 이건 리스 부채 반영하지 않거든요. 자, 그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가를 봐. A사의 건물 이전은 수익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 된 것은 맞다. 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분차입 이자를 몇 프로로 간다? 3% 현재가 차례한다라는 얘기고요. 양가로 2번 리스 이용자 A사는 리스 개시일에 매년 말 지급할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무슨 말? 요거 지수나 요일 이외의 변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성과 조건부 리스료를 5년 동안 추정해보니까 이용자가 추정하는 겁니다. 9591, 98124, 9923, 100, 101, 9811. 요 정도 리스료를 수령하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 적게 사용하는 거니까 회사가 사용 정도에 따라 이만큼의 리스료를 지금 추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3번. A사는 사용권 자산의 미래 경적 효익을 리스 기간에 걸쳐 고르게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 분수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돼 있죠. 할인율 3%, 현재가치 계수, 일시금 현가계수, 연속금액 현가계수까지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음 1번. 리스 이용자 A사가 판매 후 리스로 B회사가 기준한 건물 중 A회사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된 비율과 B회사가 기준한 권리에 관련된 비율을 각각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계속 사용 비율이 몇 프로냐, 매각 비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계속 사용 비율과 매각 비율은 원칙적으로 뭐 이용하는 겁니까? 분모에다 공정가치 올려놓고 분자에다가 리스 부채를 올려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일반적인 리스에서는 용어정의상 현재가치 계산을 고려하는 거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판매 후 리스 계약에서는 요걸 뭐에 고려한다? 현재가치 계산을 고려하는 겁니다. 180을 받고 팔았죠? 하지만 얼마 주는 거예요? 9590 이렇게 준다고 돼 있으니까 할인율 3%였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9590이 나누기 1.03, 1.03의 제곱, 1.03의 세제곱, 1.03의 4제곱, 1.05의 1.03의 5제곱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5기간의 현재 가치 구하니까 딱 얼마가 떨어지는 겁니까? 40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숫자는 국제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는 사례 숫자랑 똑같은 숫자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례 기준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리스 부채가 45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 비율. 전체 공장 가치 얼마? 180만 중에 리스 부채 상대방한테 지급할 의미가 있는 게 얼마예요? 45만. 그럼 몇 프로는 계속 사용한다? 25%는 계속 사용하는 거고 몇 프로는 파는 거로 본다? 75%는 파는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제가 더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리스 이용 계약에서는 성과 조건부는 현재가치 안 하거든요. 판매 후 리스에서만 성과 조건부도 뭐 한다? 현재가치 한다. 25%, 75% 나왔죠? 자, 그리고 사용권 자산의 인식금액이랄지 처분익 자료까지 한번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판매 후 리스는 분개를 푸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분개 번호 적어드린 거 있죠? 1번 건물의 장부금액 1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돈 받은 게 얼마죠? 180만 원. 번호를 제가 1번, 2번 이렇게 썼네요. 번호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건물의 장부 금액이 나가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얼마처럼 보인다? 80만 원만큼 매각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얼마 돌려주는 겁니까? 40만 원.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비율이 바로 계속인식 비율. 받은 돈 중에 상대방가 돌려주는 거니까 이건 안 받은 거로 보는 거거든요. 요 비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요 비율이 계산해 보시면 25%가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사용권 자산 요 비율도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25%. 100만에 25%는 뭐 한다? 계속 사용한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처분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5%는 계속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비율 타고 내려오는 거죠. 몇 프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75%는 매각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바로 이 45만 리스 부채 측정을 할 때 성과 조건 리스로까지 뭐가 된다? 고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음 1번 개실의 회계 처리고요. 물음 2번은 그럼 그 불균등 리스를 이용한 그 이후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이니까 리스 부채에서 뭐가 나올 거고요.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 사용권 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지금 제가 삼각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매년 불균등 리스료 이 문제 여러분들이 구한 겁니까? 이건 문제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정기 리스료 요 제시된 거의 현재 가치가 45만 원이었죠? 그럼 제시가 된 거로 계속 이루어졌더라면 이게 유효자법 삼각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총 원금은 45만 원인데 원리금 지급액이 491이니까 나머지가 유효이자 3%짜리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회계처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리스 부채가 얼마가 있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금액이 만들어지면 사용권 자산에서 뭐가 나오는 거고 감가 비용이 나오는 거고 이 리스 부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비용은 5년간 매년 균등해서 사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5만 원씩 감가상각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고요. 리스 부채는 유의자법으로 이자 비용처럼 되는 건데 1차 년도가 45만에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3%.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이자 비용 만들어지는 거예요? 3% 이자 비용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분계를 해주면 돼. 번호도 적었죠? 3%짜리 뭐와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과의 차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리스 부채. 상환 분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얼마씩? 5만 원씩.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여기 95902는 회사가 개시일에 추정한 금액이잖아. 자, 문제의 상황 보시면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보시면 X 1년도 말에는 예상과 달리 실제 얼마 지급하였다? 9만 5천 지급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개시일에 추정할 때는 9,902가 나간 줄 알았더니 실제 지급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9만 5천. 이건 그럼 실제 X1년도 말에 현금 지급할 때 오차가 발생했네. 유리한 오차, 불리한 오차? 이건 유리한 오차. 그럼 X2년도에는 98,124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얼마가 나갔다? 9931이 나갔다라는 거죠? 이건 불리한 오차. 그럼 뭐 오차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차에 대한 조정.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로 분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자, 요 9590이라는 게 예상 현금 지급액이었거든. 리스 부채 측정에 반영되어 있는. 하지만 실제 지급하면서 뭐가 발생했다?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금액제가 어떻게 구한 걸까요? 95902 빼기 얼마? 902 하면 얼마다? 9만 5천. 즉 95902를 지급할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급한 게 얼마다? 9만 5천이니까 900이만큼 덜 지급했거든. 그 덜 지급한 걸 어디에 반영한다?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당기순이익에. 당기순이익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건 성과조건 리스료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지급하는 금액을 리스료 비용처럼 끝내버리는 거거든. 리스 부채 반영하지 않고. 하지만 판매 후 리스의 경우에만 이렇게 최초 리스 부채 반영하고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즉시 다 어디에 반영한다?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리스 부채를 다시 한번 재측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최초 측정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오차의 변동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물어볼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자 비용이 얼마냐? 손익이 얼마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럼 역시 2차 년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스케줄대로 이자 비용, 현금, 리스 부채, 감가상각비,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 두 개. 그럼 여기는 오차 얼마? 98124를 지급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죠. 98124 지급할 줄 알아서 실제 얼마 지급했다? 9931. 그럼 99321 빼기 98124. 그럼 예상과 달리 더 지급한 금액이 얼마가 있다? 1197이 있죠? 그럼 그 1197 추가로 뭐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다면 Q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불리한 오차에 따른 리스료 비용. 이것도 예상 현금 흐름은 원래 리스 부채대로. 그다음에 뭐? 오차,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해당 연도에 뭐에 반영하는 겁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차이가 발생하는 해당 연도에 다 손익 처리하고 마무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 그냥
판매 후 리스에서 성과 조건부 리스료가 추가가 되면 그 예상하는 리스료까지 리스 부채 측정에 고려하고 나머지는 실제 변동액과의 차이는 오차순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한데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 국제회계 기준 사례 보시면 두 번째 접근법으로 위 물음 2와 달리 A회사가 리스 개시일에 매년 말 지급할 예상 리스료를 균등액으로 산정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예요. 선택 가능 회계 처리. 자,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뭐죠? 이 회사가 추정하는 리스료를 기준으로 리스 부채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인데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리스 부채는 추정 리스료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차피 매년 말 지급할 금액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오차를 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균등 리스료로 밀어붙이자는 방식이 있어요. 단서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말 지급할 예상 리스료를 균등액으로 산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요 단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말 균등하게 지급할 예상 리스료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단계성 효과도 한번 물어보고 있죠? 그럼 물론 실제 지급액은 우리 풀었던 물음 2번과 마찬가지로. 자, 그럼 물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서 어떻게 했죠? 균등 리스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법. 일단 뭐부터 계산을 하고 먼저 물음 1번과 2번에 있었던 리스 부채 45만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매년 균등액 리스를 지급하는 거로 만들어 놓으려면 현가계에서 5기간 이용해서 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9816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5만이라는 걸 고정값으로 만들어 놓고 XXXXX 5개가 현재 가치에서 얼마가 만들어지게끔 45만 원이 만들어지게끔 균등 금액.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거 어떻게 한 겁니까? 요런 방식으로 해서 뭐 해서 역산을 해가지고 요게 아니구나. 요게 아니구나. 요게 아니라 요 45만이라는 금액을 이용해서 균등액을 뭐 하는 겁니까? 역산을 하는 거. 먼저 뭐가 만들어지고 45만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고 역산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편해져? 매년 기본현금 지급할 금액에 똑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계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똑같다? 개시일의 분계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가 무슨 금액이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예상현금 흐름이 매년 무슨 금액이에요? 예상현금 흐름이 동일한 금액이죠. 98160. 그럼 98110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95,000원이었거든요. 3,260은 리스료 수익. 그 다음에 여기도 예상현금 흐름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뭐로? 리스료 비용으로. 이자 비용, 추가 리스료 수익,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추가 리스료 비용,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지금 제가 문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물음 1번과 2번은 리스 부채 산정하기 위해서 성과 조건부 매년 불균등 리스로 추정한 거 있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게 복잡하다. 그럼 그냥 리스 부채 측정된 금액이 40만 원이니까 이 40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쫙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리스료 추가 순익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정된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개정된 내용은 판매 후 리스 계약 조건에 지수나 요일 이외 요인을 인한 변동 지급에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인데 수업 들으셨지만 어떻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지도 않고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지엽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판매 후 리스 거래의 핵심은 고가 판매, 저가 판매거든요. 시가보다 더 받기로 했다. 시가보다 좀 덜 받기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분손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리스 부채 인식하는 거. 그게 회계처리 핵심이거든요. 요건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 규정은 없었지만 개정 후의 규정은 성과 조건부 변동 리스료도 리스 부채 추가시킨다. 그리고 추정한 변동 리스료와 실제 지급한 리스료가 다른 경우에는 리스 부채 재계산하지 않고 차액 금액을 당기 순위로 인식한다.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요거 가지고 사례 문제 물음 1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사례 문제 몇 번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물음 2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물음 몇 번을 만들어 놓은 거야? 3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매년 지급할 변동 리스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판매 리스에 측정되는 리스 부채 45만 원을 기준으로 균등 변동 리스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이자 비용과 오차 순위만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개정의 이유는 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핵심은 뭐만 이해하시면 돼? 요게 무슨 말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판매 후 리스 개정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개정된 건지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지 그리고 개정 사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기준서 문장 읽어봤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아무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